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축산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네. 우리 또 고기 좋아하니까. 네. 그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넘어섰어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밥심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고기 먹고 사는 나라가. 고기의 힘으로. 네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10대 생산 품목이 있거든요. 네. 생산액 기준으로. 그래서 그게 쌀이 아니고요. 돼지고기가 이제 1등을 하고 있고요. 농업 그리고 축산업 다 합쳐서. 네네네. 그리고 그 10대 품목 중에 5개, 6개는 항상 축산 품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이제 고기를 사랑하는. 네네. 고기 중에서 이제 한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한우도 보면 특정 지역 어디 네네. 한우 이런 게 일종의 브랜드화 돼 있잖아요. 네네. 실제로 다 그 지역에서 그만큼 키우는 겁니까? 일단은 한우는 종자는 다 같고요. 예. 종자.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아빠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역적으로 그 같은 아빠를 가진 한우들을 그 각각 지역 뭐 횡성부터 시작해서 상주 뭐 등등등 여러 곳에서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양 기술이라고 사료를 주는 기술로 좀 차별화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어느 지역 브랜드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지역에서 그 태어나고 생산되고 도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네. 횡성 한우는 다 횡성에서 자란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친구 어디 왔다 갔다 하나요? 소가? 보통 소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태어난 지역과 그 사육되는 네. 그러니까 육성되는 지역이 다르고 또 도축되는 지역도 다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러면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거예요? 정의는 그 브랜드 자체가 그 지역명이 일종의 브랜드일 뿐이지 그 소가 반드시 거기서 태어나서 그 자라서 도축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청양고추라고 해서 예. 다 청양에서 생산된 건 아니잖아요. 품종이 그러하듯이. 예. 품종이 그러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갖고 이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뭐 법성포 굴비다 그래서 다 법성포에서 잡은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한우 브랜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뉴스 보면 그 수입산 쇠고기를 네. 한우로 둔갑시키는 경우도 네. 왕왕 있었잖아요. 네. 요즘엔 좀 많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요즘에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혀 없다고. 네. 어떻게 그게 관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되나요? 우리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출생등록을 하듯이 예. 소도 똑같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체관리 품목이라고 합니다. 소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자기 번호랑 기록이 있어요. 사람보다 더 확실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 귀에다가 뭐 이렇게 찝어서 네. 번호표 같은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이제 이표라고 하는데 이표. 귀에 붙이는 표. 네. 그래서 그 소 한 마리 한 마리는 이표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표 번호만 있으면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다 추적 관리가 돼요? 네네.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컸고, 어디서 도축이 됐으며,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또 부분육이 되잖아요. 그죠. 네. 부분육이 돼서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깔리지 않습니까? 예. 그것까지 다 관리가 돼요. 예? 네. 부분육까지도. 부분육까지요? 네, 어디에서 소 포장돼서 어느 부위가 어디 팔리는지 그 포장된 거 바코드 찍으면 나와요? 네네. 그 바코드 찍으면 다 관리가 돼요. 다 관리가 돼서 수입육하고 섞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소 포장까지 위조해서 어떻게 하지 않는 한. 그 소포장,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소 한 마리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단하네요. 그게 또 과거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네네. 과거에 이제 문제가 많기도 하고 또 소비자의 요구나 민감성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만큼 한국에선 소가 비싼 겁니다. 제사상의 가치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귀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같은 소 같은 경우는 가격도 싸고, 예. 그리고 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근데 한국은 이제 소가 철저하게. 비싸고 귀한 거죠.
잠깐 옛날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 네. 어릴 적에 봤던 뉴스 중에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 제가 중학생 때였나 초등학생 때였나 물 먹인 소 파동이 크게 인 적이 있었어요. 예. 소한테 네. 물을 많이 먹여가지고 네. 이상하게 막 이렇게 살찌우고 무게 많이 나가게 하려고. 도축 직전에 물을 먹여. 도축 직전이었나요? 그렇죠. 예. 체중량을 늘려야 이제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런 좀 그 야만의 시대가 있었죠. 야만의 시대. 또 하나 이게 좀 오해일지 진실일지 모르겠는데 네. 왜 우리가 마블링이 많이 있는 그 예쁘게 마블링이 되어 있는 고기를 네. 고급으로 치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네. 좀 식감도 좋고요. 네. 근데 이 안에 좀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요. 이 마블링 소를 특히 발전시킨 게 일본과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를 먹는 다른 나라들은 이 마블링 소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부드럽고 좋은데. 부드럽고 좋죠. 예. 부드럽고 좋은데 마블링이라는 게 근육 사이에 지방이 이렇게 다 예.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걸 건강 헬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네네네. 초고도 비만인 거예요. 소가요. 아, 그렇죠. 오. 네,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사람으로 치면 고지혈, 고혈압, 아. 고콜레스테롤의 극단까지 가 있는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소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 너무 높은 거죠. 맛은 좋은데. 네, 맛은 좋은데 맛도 좋고 비싸죠. 맛도 좋고 비싼데. 아 그게 근데 네. 되게 건강하지 못한 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장에서 비싼 가격을 받고 고급 그 부위로 그 대우를 받으니까 그렇게 발전한 거고요. 좀 더 올라가면 이제 일본에서 참치를 좋아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뱃살, 참치 뱃살과 같은 그런 그 식감이잖아요. 주도로 오도로 같은. 그걸 이제 소고기에다 구현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입은 즐거운데 그렇게 소의 건강, 사람의 건강을 봤을 때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다. 이 마블링이 많은 그 소고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만들어내죠.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실제적으로 그래스페드라고 풀 사료를 많이 먹이는 소가 있고요. 아, 그레인 페드라고 곡물 사료를 많이 먹이는 소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조절을 하는 거죠. 적절히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방목된 소를 먹는다. 예. 그러면 거의 다 그래스페드를 한 거잖아요. 풀을 먹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소는 매우 질깁니다. 근데 이제 마블링은 안 돼 있고 질기지만 일단 건강엔 좀 더 좋겠죠. 예. 근데 그 그레인 페드라고 옥수수 그다음에 콩 이런 걸 잔뜩 먹인 소는 육질이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식감도 좋은데 그게 이제 건강에 그다지 좋은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풀어놓고 막 뛰어다니게 한 소는 네네. 풀 뜯어먹고 네네. 많이 뛰니까 고기가 네. 즐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둬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네. 그리고 곡물 사료로 막 배합된 거 먹이고 하면은 네네. 그 사이에 지방도 적당히 잘 끼어서 야들야들한 고기가 나오는데 네. 소는 건강하지 않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이 많은 좀 건강하지 못한 소고기 먹었다고 사람이 네. 나빠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네. 굳이 그 한국처럼 마블링을 극한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최고급으로. 네네. 아 근데 또 비싸긴 비싸갖고 어차피 많이 네. 못 먹습니다. 어차피 많이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박사님은 이주량 박사님은 네. 소고기 드실 때 네. 어떤 부위를 선호하시는 게 약간 뭔가 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과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비싼 품목들이라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남이 사줄 때는 비싼 거 먹고 과학적이네요. 네, 제가 사서 먹을 때는 조금 그 중간 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네. 그 돼지고기도 이제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중국은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네, 먹기로 네. 사랑하기로 유명하고 돼지 빌딩? 네. 돼지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아파트도 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공급이 잘못되면 정권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 사랑하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나라마다 이제 그런 품목들이 좀 있는데 인도의 양파, 중국의 돼지고기는 그 수급이 잘못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품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이 돼지고기를 사육하는 방식이 중국이 워낙 넓고 이게 지방마다 많이 달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가축 사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이거든요. 방역? 전염병이 퍼지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는 전염병이 퍼졌을 때 조기에 차단 방역하는 거. 네네네. 근데 중국이 한번 2019년쯤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돼지가 걸리는 열병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중국 전역을 휩쓸고 간 적이 있어요. 네네네. 전역 휩쓸고 가서 중국의 돼지의 반 정도가 이제 죽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자체에서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그 돼지고기 산업을 재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보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보다 많이 분산시킬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아, 예. 그래야 더 안전하다고. 퍼뜨려서. 예, 안전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이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오. 집약도를 끝까지 올려버리는 거예요. 아예 하나의 빌딩에서 키워라. 네네. 그래서 26층짜리 건물을 두세 개 지어가지고 와. 거기다가 돼지를 그 아파트에 넣어서 키우는 거죠. 대신에 이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버립니다. 축사를 빌딩처럼 지어놓되 네네. 사람들 오가지 못하게 하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최첨단 시설을 만드는 거죠. 사람과의 접근은 최소한만 사람이 가장 그 큰 질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오염원 중에. 아, 사람이요. 네네.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병원균들을 옮겨 놓는데 그걸 26층 아파트에 돼지를 넣어서 어느 정도까지 만드냐면 아이폰 공장 같이 만듭니다. 아이, 설마요. 그래서 실제로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들은 예. 이걸 폭스콘이라고. 양돈계의 폭스콘. 예. 그 정도로 청결도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완전 자동화, 완전 밀폐. 네. 해가지고. 공기까지도 관리하고. 네, 공기까지도. 물과 공기까지 물, 다. 공기,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분뇨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양돈 전체를 첨단화 무인화 그리고 완전 차단식으로 이렇게 해서 뭐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도 한 4층, 5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네. 일종의 스마트 양돈장처럼 네, 꾸며놓고 네, 뭐 갓 태어날 새끼는 몇 층에 그렇습니다. 그냥 좀 자라면 몇 층으로 올리고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키우는 네. 곳이 있더라고요. 예, 한국도 이제 그런 거 그 도입을 하고 있고. 다층 재배, 다층 사육을 하거든요. 다층 사육. 예, 그래서 6층, 7층에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역이나 그 다음에 그 질병 관리만 잘 되면 예, 사실은 예. 효율적인 방법이지요. 효율적으로. 예, 근데 질병이 왔을 때 한 번에 묻어질 수 있는 위험성과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 관리만 잘 된다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뇨라든지 그 다음에 사료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종자 번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맥시멈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사실 옥자라는 영화 보셨나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 그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지만 현실을 또 보여주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네. 또 그렇게 또 대량 생산을 해야 네, 인간이 또 잘 먹고 살 수 있고 네, 네. 이거 참 비인간적이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분야예요, 이거는. 네, 그래서 농업이라는 특히 농업 기술이라는 게 어떤 선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학과 선택에 대한 문제고 음. 그 옥자라는 영화가 완전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 게 실제로 지금 진 에디팅을 통해서 그런 돼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유전자 변형. 예. 또 조금씩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야. 그리고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소의 크기가 300kg 정도밖에 안 됐어요. 송아지 정도밖에 네, 크지 네. 않았다. 성체의 크기가 300kg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친 번식 관리, 그다음에 사양 관리, 그러니까 유전 관리하고 사료 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평균 체중이 한 750 정도 나가거든요. 한우 기준으로요? 네. 우와. 예, 그래서 앞으로는 뭐 1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먹거리는 계속 그렇게 변화가는 겁니다. 야, 그럼 그 영화 옥자에 나왔던 소 네, 돼지였죠? 돼지였나? 네, 옥자는 돼지. 소만한 돼지. 소만한 돼지. 아, 네, 네, 근육질의 돼지. 네, 근데 그게 네. 가능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00년, 200년 전에 우리의 그 식재료를 생각해 보면 예. 지금의 식재료는 그때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과거엔 또 없었던. 또는 과거의 소나 돼지가 지금의 소와 돼지와 다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면 또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번 뭔가 큰 기후 위기가 불어닥치고 막 태풍이 오고 이상 기후 나타나면은 뭔가 다 휩쓸려 가고 우리도 그럼 대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일단 우리나라 농업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제 이런 건 기본이고요. 예, 꾸준히 해야 그다음에 되죠. 전과 다르게는 이제 단백질에 대한 접근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백질. 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주요 원소로. 예. 근데
그중에서 단백질과 관련된 것들이 미래에는 많이 바뀌어갈 텐데 가장 그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단백질 소스가 예. 곤충에서부터 많이 얻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체육인 거죠. 이때 대체육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식물성 재료로부터 고기와 비슷한 그 질감과 성분을 가지는 걸 만드는 게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배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사육을 하는 게 아니라 줄기세포로부터 그 배양을 하는 거죠. 배양육이라고 하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가야 할 미래. 네. 특히 배양육 같은 경우는 그 축산업이 사실 환경부여가 큰 산업이거든요. 예. 그 환경부여가 크다는 건 축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농지와 초지를 필요로 하고요. 그 축산 분뇨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환경부여가 있고. 근데 배양육은 그거를 줄기세포로부터 실험실과 바이오 인펜트리에서 배양하기 때문에 환경 부담이 확 줄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먹는 햄버거 패티 있지 않습니까? 예. 햄버거 패티. 네. 햄버거에 넣는 그 패티. 손바닥만한 고기. 를 배양육으로 생산을 한다면 1년에 우리나라가 소가 15마리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 햄버거 패티를 다 배양육으로 만들 수 있다면 네네. 그 정도로 그쪽에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 양이 이제 10억 장 정도 우리가 1년에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먹나요? 5천만 명이죠. 예. 1년 한 20개씩만 뭐 먹어도 돈가스 되는. 뭐 하여튼 1년에 20개씩 1억 장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네. 하여튼 소가 15마리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만큼 네. 기술로서 대체 가능하다라는 네. 취지에. 효율 비교가 무의미한 정도라는 거죠. 네. 이게 또 한동안에는 왜 그런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가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뭐 네, 되새김질이나 분변에서 탄소 많이 나온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뭐 인간은 네. 점점점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이게 농업이 되게 또 가야 할 길도 멀고 기술적으로도 재미난 게 굉장히 많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주량 박사와 함께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네. 하나를 박사님께 저희가 직접 좀 청하려고 합니다. 네. 농업은 산업인 동시에 기반이다. 제조업은 발전하지만 농업은 진화한다. 발전이 아니라 진화예요. 네, 네. 어떤 의미로 이 문구를 읽어주신 거예요? 제조업은 사실 발전 단계를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농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발전 단계를 생략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고요. 그 절차를 그대로 다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농업이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공유하고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야 그래야 농업이 발전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농업은 한 번에 이렇게 뛰어넘어서 발전하는 건 없어요. 뭔가 뭐 창조적 파괴나 퀀텀 네. 점프가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진화하듯이 서서히 꾸준히 네, 네. 장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진짜 모르는 농업 경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진짜 농업 경제 이야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